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분석에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 조금 다시 시작해서 가끔씩 활동하지만 주로 이제 분양 분석, 로또 분양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콘텐츠를 올리곤 했는데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방송 활동, 뭐 3프로 방송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뭐 시장 분석 전문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뭐 블로그도 하고 뭐 카페 활동도 하고 해서 많이 제가 시장 전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많이 잘 맞춘다는 이렇게 평가를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막상 그렇게 활동을 좀 잘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장 전망, 현재 시황 분석하고 단기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한번 시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이제 금리 내렸다고 서울 집값이 오르진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로서는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이 되게 다들 아시겠지만 7월, 8월 정도까지 막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오르다가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세게 오르니까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 별로 이제 약발 안 먹히고 유일하게 이제 약발이 먹히기 시작한 게 이제 대출 규제였죠. 대출 규제. 대출을 총량제 기준으로 은행들 너 대출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왜 벌써 이만큼이나 해줬어? 이렇게 막 압박을 하니까 은행들이 그러면은 대출을 완전히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엄청 대출 잘해주다가 갑자기 대출을 완전 긴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상금리도 엄청 올리고 뭐 대출 조건도 엄청 까다롭게 하고 그것이 조금 이러다 조금 완화되려나 했는데 지금 11월 다 됐는데도 계속 점점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금리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 이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 소유주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드디어 했어요. 0.25% 인하.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고 은행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점점 더 긴축적인 정책, 대출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드디어 인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가 이런 상황들을 약간 우려를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망설이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좋다가 잠잠해졌다가 호재 하나가 뜬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국 기준금리는 B컷 0.5%는 한 방에 빵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받겠지라고 이제 커뮤니티나 속방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를 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데서 집값의 상승,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막 때려잡고 있는 중에 왜 기준금리 인하를 했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저희 시장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아닐 수 있으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3.1%에서 지금 1.6%까지 떨어졌잖아요. 물가 상승률이란 거는 물가가 덜 오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가는 적정하게 올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내려가면은 디플레이션, 이런 어떤, 요렇게 물가가 너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내수에서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 요런, 어떤 반증이거든요. 그런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6%까지 내려갔으면 사실은 너무 많이 내려간,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내려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생각하기에는 한 2%에서 2.5% 정도 사이에서 안정화가 되고, 안정화라는 것은 너무 떨어지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기준금리도 2%에서 2.5% 사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뭐 2%에서 2.5% 사이 요 정도 유지되는 게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엄청 내려갔죠. 내려갔고 그냥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기준금리는 너무 고점에 있는 거예요. 3.5%나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내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연체율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담대 연체율이 느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폐업률도 엄청 높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그 기준금리보다 어떤 채권금리나 그 다음에 은행들의 어떤 정책들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준금리 영향을 조금 더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은 요 자영업자들한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게 되게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제 둔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 안정성,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외환 시장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이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서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때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한번 점검해보겠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0.25% 인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창용 총재의 말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창용 총재 그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발언들,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매파적 발언이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 채권금리, 대출금리 영향을 주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면은 채권금리가 실질적인 대출금리 영향을 주는 채권금리가 반응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이런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걸 우려했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을 많이 쏟아냈고 이렇게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 생각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당분간 저희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해서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 여기 보시면은 무슨 중장기적으로는 DSR 규제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다음 금리 인하는 올해는 안 한다. 올해 안 한다. 뭐 이렇게 막 못 박았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무슨 올해 안 한다라고 인터뷰나 무슨 국감장 같은 데 나와서 안 한다고 못을 박진 않았죠. 데이터 보고 11월에 신중히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올해는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진 않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이제 겨우 한 차례 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금리를 봐도 특히 요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이제 은행채 5년물 요 금리를 봐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굉장히 뭐 많이 내려갔냐. 0.25%였는데 0.25%만큼 내려갔냐 하면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요 정도가 이렇게 9월 달에 이 정도 밑에서 이렇게 놀 때, 요 정도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보합이었다가 한번 요거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9월 중에는 9월 중에 요 수준보다 더 낮아지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뭐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여기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더 붙였고 그래서 지금 전혀 금리 1회 기준금리 인하는 됐지만 기준금리랑 실제 대출금리랑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혹은 시차를 두고 움직일 때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전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대출금리나 은행 채권금리, 뭐 국고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채권금리들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안 할 수도, 혹시 안 할 수도 있어. 좀 웬만하면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을 좀 했고, 근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니까 조금 현만했던 걸 되돌리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 예, 그런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빅컷을 했는데 요때가 빅컷을 한 그 시기거든요. 요때 3.7, 3.8 이랬잖아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근데 지금 4.2가 넘어가요.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무슨 돈을 풀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채권 금리가 슥슥슥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35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미국에서 B컷하고 우리나라도 베이비컷 0.25% 인하했지만 뭐 이거 지금 전혀 완화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거를 했을 적에 제가 이 서울 아파트 시세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니 공교롭게도가 아니고 그냥 희한하게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서울 아파트 시세는 되게 큰 관계가 없어요. 아마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뽑아보면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영향이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움직임으로써 변하는 채권금리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아파트 시세에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되게 단기적으로 팍팍팍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보이죠. 제가 세부적으로 이건 따로 분석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 만도 한데 아무튼 간에 한국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시세는 꽤 영향이 있다. 역방향으로.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어쨌든 서울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는 분명히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이 바로바로 영향을 주진 않죠. 굉장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번 해갖고는 보통 영향이 없고 두 번, 세 번 하고 뭐 그게 채권금리 반영되고 뭐 유동성이 반영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울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진 않을 텐데 근본적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역방향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기준금리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갔고 집값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렇게 기준금리 급격하게 이렇게 고금리 쫓겨났을 적에 뭐 폭락하고 금리가 크게 내려갔을 적에 제로금리 가까이 갔을 적에 이렇게 폭등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요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좀 살짝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제가, 되게 많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강의, 제 채널명이 또 분전 아카데미 아닙니까? 예, 분전 아카데미라는 채널명에 걸맞게 부동산 종합 강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말로 이 추천,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부동산의 원리, 그 다음에 부동산 어떤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지역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제가 25년도 전망에 투자 추천까지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종합 강의를 제가 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그래서 접수 받고 있는 중이라서 요 고정 댓글 요거 참고하시고 거기다가 제가 요 안내 그 링크 달아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내용 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부동산 공부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고 혹은 분전의 추천도 받아보고 싶다 요런 분들 계시면은 한번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일단은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까지 가장 이렇게 핫한 이런 서울 전반적으로 굉장히 핫한 시장이었다가 여기는 정말 9천 건에 가깝게 거래가 돼 있으니까 정말 요거는 꽤나 뜨거웠다. 게다가 지금 막 갭 투자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서 9천 가까이 거래했다는 거는 실수요장으로서는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다가 대출 규제가 강력해지는 8월 달에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고 그 다음에 9월이 되니까 완전히 꺾여요. 되게 놀랐거든요. 저도 요 정도까지 급격하게 거래가 꺾이진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로 훅 꺾입니다. 두 달 만에. 그게 아무래도 대출 규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요때 요 7월 달 혹은 8월 달까지 올라온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가격이 좀 그렇게
좀 사람들 심리적으로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은 대출 규제를 했어도 막 갑자기 막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을 텐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대출 규제까지 때리니까 매수 수요가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확 이렇게 꺾이다가 그래도 10월에 조금 더 반등한, 요거는 약간 계절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9월에 무슨 추석도 있고 뭐 다른 연휴도 있고 해서 막 겹쳐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가시고, 물론 10월에도 그런 기간이 있긴 했지만 9월이 훨씬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런 뭐 측면들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가지고 9월에 정말 정말 적었다가 10월에는 조금 반등.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에 잘 되게 거래가 많이 되던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조금 반등해서 지금 한 3천 건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4천 건 정도까지는, 지금 요건 추정이에요. 집계가 정확하게 끝까지 되지는 않았으니까 4천 건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되나? 요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애매합니다. 완전 이렇게 완전 뭐 9천 건 수준에서 3천 건 수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팍팍팍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가? 혹은 어쨌든 3천 건까지 급락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이 보이면은, 이거는 확실히 조정장이다, 혹은 하락장이다, 이런 느낌이 날 텐데, 갑자기 10월에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신고가들도 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들 중심으로. 그래서 되게 놀랄만한 어떤 거래, 가격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고점보다는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특히 거래량 측면에서 침체되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물론 호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잠실, 뭐 고덕 이렇게 되게 잘 나가고 거래 많이 되던 그런 곳들이 약간 거래 꺾이니까 아무래도 호가가 좀 조정이 됐어요. 근데 약간 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뭐 28억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호가가 28억 5천까지 갔다가 다시 28억으로 돌아온, 이것도 동호수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거래가 기준으로 뭐 조정장이 이렇게 벌어졌다고는 전혀 할 수 있지는 않지만, 호가는 좀 조정된 곳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르지 않은 뭐 은평구 이런 쪽들도 지금 호가 조정 좀 됐고, 거래 가격도 약간 조정된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약간 뭔가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느낌이고, 거래만 줄었다. 거래가 줄었지만 조금 반등했다. 이런 차원이고, 이것은 온전히 어떤 금리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격 수준이 단기 급등의 부담도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약간 올라온 요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나라는 약간 의구심도 드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금방 꺾일 거예요. 이게 별로 한 번으로는 별 의미 없거나 이렇게 결국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매수 심리 지수나 이렇게 부동산 손님 이렇게 많은 부동산 설문조사 이런 지수들도 지금 확실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꺾였어요. 9개월 만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전망 지수라는 것은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이런 것을 이제 전망하는 거를 이렇게 설문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주택 가격뿐이 아니고 이렇게 물가,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무슨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오를 것 같다,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이번 달이 아니죠. 지난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내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심리 지수도 어쨌든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부동산의 손님 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KB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일종의 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많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많다, 매도자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하고 꽤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꽤 크게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 또 완전 싹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매수자가 그러니까 매도자가 우위인 그런 시장 어떤 지표가 이렇게 쫙 보이다가 지금 훅 꺾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바닥치는 건 아니지만 좀 상당히 많이 꺾인, 작년도 고점 수준, 작년도 고점도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지금 심리가 약하다, 매수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요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지표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지표는 쓸데없어, 이 지표는 의미 없어 이렇게 다 걸르고 이것들은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을 적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들쭉날쭉하고 약간 애매하고 좀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고점의 그 핫한 그런 분위기는 꺾인 지 좀 됐고 그리고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더 강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표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사실은 강한 반등장이어도 1년 내내 상승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무슨 코로나의 제로금융 때 엄청난 유동성 장 혹은 무슨 2006년 5년 6년에 글로벌 유동성 장을 통해서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버블 세븐 요런 거 막 난리 났을 적에 그런 시장 혹은 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완전 2017년에서 18 넘어갈 적에 완전 급등 완전 했을 적에 막 그런 정말로 강한 투자도 막 갭 투자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랬던 시장을 제외하면은 좀 올라가는 이때도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장. 근데 역대급이다. 이 정도는 아닌 그런 시장이면은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어요. 보시면 2015년도 꽤 많이 올랐고 2016년도 꽤 이렇게 많이 올랐다. 15년은 약간 반등의 느낌. 16년 15년의 바턴 이어받아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럴 때만 해도 딱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격 부담에 꺾이죠. 거의 이거는 약보합 수준으로 살짝 꺾인 건데 꺾이죠. 요때 아주 약한 규제 하나가 터졌거든요. 그거 하나 터졌는데 바로 반응해서 꺾이고 2016년에는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다가 이때 이제 규제가 하나 나왔죠. 113 대책이라고 11월 3일에. 그래서 꺾였어요. 이때는 꽤 의미 있게 꺾였거든요. 많이 올라오고 약간 꺾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단지들, 잠실이나 뭐 음마나 이런 데는 꽤 꺾이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 2018년은 뭐 이렇게 급등장, 이렇게 급등장, 특히 이때 여름에 완전 역대급 이렇게 핫한 시장을 보이다가 9.13 대책 맞고 그 다음에 연말에 헬리오시티 및 기타 물량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이때는 조정이 좀 셌어요. 이렇게 꺾이고 나서 2019년까지 쭉 이어졌어요. 2019년 한 4월, 5월 정도까지 꺾였기 때문에 조정장이 좀 길고 강했거든요. 그때 뭐 잠실이나 음마아파트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단지들은 15% 정도 떨어졌어요. 15%는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음마아파트가 18억 정도까지 갔다가 한 15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3억이나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충격이 있었죠, 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구나, 폭락하는구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 꽤 강력했다. 조정장이.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왔어도 조정장이 오니까 거의 뭐 일부 단지들은 2018년 초 수준이나 그보다 더 싼 가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2023년도 폭락 후에 반등을 쭉 했어요. 1월부터 요 13 대책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했던 그 대책부터 해가지고 요 가을까지 여름까지 쭉 올라가다가 요때도 요때 이제 좀 요때 약간의 정책이 있었죠. 무슨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단을 하고 뭐 DSR을 50년까지 해주다가 이제 40년으로 이렇게 축소하고 뭐 이런 약간의 정책들을 통해서 누르니까 또 바로 꺾였죠. 그래서 이런 요런 상황 지금도 비슷하죠. 사실은 쭉쭉쭉 올라가다가 대출 규제 맞고 약간 꺾일랑 말랑하는 지금 수준인데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느냐 아래로 조금 내려가느냐 폭락까지 할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딱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규제 같은 게 생각보다 강하게 대출 규제가 꽤 강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흔하단 말이죠. 예, 요 어떤 역사적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관건은 뭐 요 정도로 살짝 꺾이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의미 있게 꺾이느냐. 요때 꽤 꺾였어요. 23년에 꽤 꺾이고 그래서 뭐 2차 폭락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18년처럼 뭐 한 7, 8개월 이렇게 좀 의미 있게 꺾이느냐. 꺾이긴 꺾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꺾이느냐. 요런 게 조금 좀 궁금하고 좀 기민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체크하고 분석을 할 그런 부분이지, 이렇게 지금 조금 신고가 나온다. 뭐 어디서 재건축 신고가, 무슨 압구정 같은 데서 신고가 나온다. 뭐 이런다고 해서 저는, 그게 막 시장을 또 이렇게 멱살 잡고 올리고, 뭐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속 상승 시에 규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많이 얘기했어요. 이창용 총재나 무슨 금융위 무슨 여기 기재부총리 금감원 특히 금감원 막 세게 얘기하죠. 그래서 더 상승하고 더 가계부채 많이 나오면은 더 증가하면은 규제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더 뚫고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더 강한 규제를 이렇게 쏟아부으면은 꺾이는 수준이 오히려 더 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더 악화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라서 더 올라가 봤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요 총량제가 리셋되지 않은 올해까지는 조금 시장도 좀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요새 보시면은 최근에 디딤돌 대출 축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9월에도 생각보다는 대출이 이렇게 줄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딱 뭐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 봤더니 정책 대출이 여전히 강력하구나. 이렇게 해서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겠다. 이거 굉장히 요거는 서민들의 어떤 사다리, 대출 사다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사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걷어차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으로도 와, 이런 결정을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한다. 굉장히 지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더 올라갔을 때 충분히 규제를 더 때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들이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겠다. 요거 많이 검토되고 있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적에 뭐 집주인 뭐 신용도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은 어, 지수 상승 시 추가로 가능한 것도 있고 이미 지속 상승과 관계없이 이미 예정되어 뭐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은행의 평균 DSR을 5%, 그러니까 개인별 DSR이 아니고 은행들의 평균 관리되는 DSR을 5% 하향하는 것을 또 논의할 수도 있고 요게 제일 센 건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한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은행들이 그 대출을 내줄 적에 자기 자산 대비해서 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그냥 천조. 아니 뭐 은행 하나가 천조일 일 없지. 뭐 예를 들어 100조. 이렇게 100조면은 딱 100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그런 대출 금액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대출 중에서 주담대는 뭐 곱하기 얘는 조금 안 위험한 대출이니까 곱하기 뭐 0.3만 쳐줄게.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은 얘는 좀 위험한 대출이니까 곱하기 그냥 1, 통으로 다 잡아.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뭐 사업대출이나 PF대출 이런 거는 위험한 대출이니까 뭐 얼마 잡아. 이렇게 위험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위험도가 낮아요. 예,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가 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담보가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위험 가중치가 낮은데 요거를 올려준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 1년 동안 혹은 1년 동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최대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한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근본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한테 금융당국이 압박해서 총량제 규제를 하는 것은 매년 리셋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올해 너무 대출 많이 해줬으니까 올해는 적당히 해. 올해 대출 너무 많이 나갔잖아. 연말까지 좀 줄여. 이런 거고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거는 근본적인 어떤 정책이에요. 올해 문제가 아니고 어,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험 가중치가 상향되는 순간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도 더 많이 빌려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 왜냐면은 위험한 대출도 속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나오게 좀 눈치 좀 보고 시장이 좀 주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부터 이제 물량이 줄어들죠. 올해 같은 경우에 물량이 정말 적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말 뭐월 1000건 수준으로 너무너무 적었는데 10월까지를 이렇게 해봐도 월 1500건 수준으로 물량이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매매가도 아무래도 물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수요가 강력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1월 둔촌주공 입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월 평균 4,000건. 꽤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것도 절제 수치 자체도 많은데 비포 앤 애프터로 보면은 적었다가 확 많아집니다. 지금 대출 규제도 저금리에 가까운 3% 초반이었다가 갑자기 4.5%가 됐잖아요. 뭐든지 시장의 영향은 비포 애프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 물량이 평균 수준
2023년 수준, 3천 건 수준이었다가 4천 건이 되는 거는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24년 내내 평균 1,500건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4천 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게 동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 뭐야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그렇고 물론 강북쪽에도 있지만 강북쪽에는 무슨 라그란데 그다음에 연초에 저기 장위 레디언트 이런 것 다 2,500세대 3,000세대 막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구의역 롯데캐슬 뭐 많아요.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상반기 혹은 말까지 가도 돼요. 25년 내내 물량이 좀 많습니다. 25년 6월에 메이플자이 또 강남 완전 한복판 반포에 3,000세대 그 다음에 25년 말에는 최근에 분양한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르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5년은 상급지 중심으로 또 물량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만 봐도 월 평균 4천 건으로 만만치 않다. 근데 거의 상당 부분이 동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세가 꺾일 수도 있다. 전세가가 꺾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가 계속 올해 내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요 상승세만 꺾어도 매매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기민하게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좀 잠잠해진 그런 요인은 대출이에요. 금리와 그 대출 어떤 규제들, 한도에 대한 규제들, 무슨 잔금 대출도 잘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적어도 연말까지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긴축적인 정부와 은행의 이 대출 태도가 굉장히 강하고 시장 영향을 주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는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못 주겠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고금리, 고기준금리의 어떤 그 기나긴 그 시간을 끊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올해까지는 추가 기준금리 없겠지만 없을 것 같지만 내년에는 뭐 두세 차례 더 있을 수 있고 내후년에도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2% 아마 초반 요 정도에서 2.25% 전용 혹은 2%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나중에는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그게 채권금리나 대출금리 영향을 분명히 줄 건데 이것은 조금 길게 볼 문제고 이 속도를 빠르게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어떤 의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전망할 적에는 기준금리는 별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봤을 적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어떤 은행들이나 금융당국의 어떤 의도대로 긴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쨌든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급감을 했고 근데 아주 약간은 회복됐어요. 근데 의미 있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거래량은 많이 감소한 상태이다. 근데 의외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긴 합니다. 찍고 있긴 한데 약간의 좀 디테일하고 보면은 신축 강세에서 재건축 강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던 신축은 어쨌든 좀 약간 어, 허들을 맞고 있다. 이렇게 천장에 부딪혀갖고 더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근데 재건축으로 넘어가서 약간 갭매우기 혹은 순환매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약간 서울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여기서 뭔가 어떤 한계점, 단기적인 한계점을 맞이하니까 약간 순환매 장색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단지별로는 요 재건축 강세이긴 하지만 재건축도 아니고 약간 지금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단지들은 호가 조정도 있고 약간의 거래가 조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래가 떨어진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는 여전히 강세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둔촌주공부터 시작해서 입주 물량 영향을 잘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11월일 것 같아요. 11월 말부터 둔촌주공 입주하는데 사전 점검이 끝나고 이제부터 이제 정말 본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이 집주인들이 사전 점검했고 이제 전월세 매물을 많이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량이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소화를 시켜주는데 얼마나 잘 소화시켜주느냐, 누가 더 많이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둔촌주공 전월세가를 넘어서 그 인근의 뭐 고덕, 헬리오, 잠실 요런 데까지 다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정도에 시장이 다 결정난다는 게 아니고 그 시그널, 특히 전월세, 동쪽의 전월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제가 잘 체크해 보고 전망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봤을 적에 제가 이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로는 저는 어쨌든 조정장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런 흐름, 요런 꺾이는 흐름, 요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꺾이느냐, 요 정도 꺾이느냐, 좀, 좀 길게 7, 8개월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요 정도가 이제 관건이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정장의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정장이 될 것 같고 그게 약간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반복되는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 조금 더 기민하게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조정장 이렇게 조정장 예상을 하긴 하고 뭐 3개월에서 뭐 길면 한 6개월, 전 3개월은 좀 짧은 것 같고 한 저는 4, 5개월에서 뭐 길면 6개월이면 한 내년 봄쯤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착공수를 제가 24년도까지 한번 더 뽑아봤는데 이거는 물론 8월까지의 착공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요 착공이 엄청나게 낮아진 이런 상황을 좀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착공이 원래 이 정도까지 높았다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언젠가 한 26년부터는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일 거고 여기에다가 아파트의 대체제인 빌라 다가구 착공수는 훨씬 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 자체가 새로운 주택의 공급 자체가 잘 안 돼서 절대적인 주택 숫자도 부족하고 어떤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약간 새 집, 이런 신축 이런 것들의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가장 큰 키가 되어서 어, 길게 봤을 적에 제가 조정장이 온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미 알기 시작하면은 조금 선매수해 갖고 당장 내년부터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은 제가 여러 가지 무슨 둔촌주공 물량 25년에는 여러 가지 강남권 물량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책적으로 저금리를 더 이상 저금리의 어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떠나서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결국 가장 시장의 키가 될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이 오기 전부터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공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보일 거다. 그리고 앞으로 근데 한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근데 3개월은 넘어갈 것 같고 6개월까지는 좀 조정장에 가까운 시장이 저는 예상이 된다. 약간 어려운 판단이긴 해요. 좀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특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편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신고가로 또 나오고 어디는 조정되고 뭐 금리는 기준금리 내렸다고 했는데 시장금리 올라가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요럴 때일수록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의견들은 일단은 배제하고 언론들의 헐레발도 좀 이렇게 배제하고 냉정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냉정하게 기준금리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영향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냉정히 판단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이 지금 강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만 봐도 더 강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혹시 조정장이 오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 시기에 정말 그 기회를 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홍보 드리자면 제 분전 아카데미 종합 강의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이후 조정장에 어울리는 그런 투자처 추천, 내 집 마련할 그런 곳들 이런 것들 같이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내 집 마련에 도움도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석과 약간의 홍보 이런 것들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혹은 아카데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